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조선 건국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사실 영상 촬영을 했었지만 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하게 되었네요. 지난 시간에 태조 이성계의 가문이 고려의 변방에 자리를 잡고 원의 벼슬을 얻게 되는 과정, 그리고 다시 고려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까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성계가 고려 중앙 진출을 하고 무장으로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6년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고려에 협력을 해서 동계 북쪽 지역 영토를 고려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공을 인정받아 중앙으로 진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인이 개경을 떠난 지 18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자춘은 동북면 상만호 관직을 받았고 드디어 개경에 입성, 문간 종상품 상위관직 대중대부 사복경에 임명되었고 개경의 저택을 하사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군 기감사로 승진하여 외구 방어를 위해 서강 병마사로 임명되기도 하죠. 그 후 이자춘은 고려 중앙군이자 왕의 친위대인 정상품 천호위 상장군에 승진하여 무장으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성계도 아버지를 따라 개경으로 옮겨 살게 되었으니 당시 22살 젊은 나이였습니다. 고려시대의 9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절에는 젊은 무관들과 검문세가의 자제들이 이 국왕 앞에서 격구 대회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이성계는 뛰어난 기마술과 격구 실력을 뽐내서 고민왕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몹시 놀라면서 전고에 듣지 못한 일이다 라고 찬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이성계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성계는 고려 충수강 보기 3년인 1335년 음력 10월 11일 함경도 영흥 흑성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자춘이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오색구름을 타고 선녀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선녀는 이자춘에게 절을 하면서 천계에서 그대에게 내리는 것이니 장차 이것을 동쪽 나라를 측량하는 데 쓰십시오 라면서 소매 속에서 이 바느질을 할 때 사용하는 자인 침척을 꺼내 바쳤다고 합니다. 이자춘이 이 침척을 받은 뒤 부인 최씨가 임신을 하고 13개월 만에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이성계라는 거죠. 위인들 중에는 유독 10달을 넘겨 태어난 이들이 많은데요. 노자도 13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총명했다고 하고 우뚝한 콧마루에 비범해 보이는, 그러니까 임금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워낙에 영특하고 준수하며 지략과 용맹이 월등하게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초대 임금이 된 인물에 대한 충성도 높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성계가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았다고 하는데 특히 이 활을 잘 쏘아서 신궁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천하의 명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기록으로 보아 이 무장으로서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활을 정말 잘 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성계가 활을 정말 잘 쏘았다는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로 아버지 이자춘의 첩 정한옹주 김씨가 우연히 까마귀 5마리가 이 나무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어린 이성계에게 활을 쏘아 까마귀를 맞춰볼 수 있겠느냐 했는데 이성계가 활을 한 번 쏘아 까마귀 5마리의 머리를 모두 떨어뜨리자 깜짝 놀란 김씨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비범한 능력이 혹시 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당부를 한 것이겠죠. 이성계가 사용했던 화살은 대초명적이라고 해서 쌀이나무로 살대를 만들고 학의 기수로 깃을 만들고 술록의 뿔로 깍지를 만들어서 살촉과 살대가 보통 화살보다 무겁고 길었다고 하고 또 활의 힘도 보통 활보다 훨씬 셌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자춘조차도 이 화살은 사람이 쓸 것이 못 된다 하며 버릴 정도로 쏘기가 몹시 힘든 화살이었는데 이성계가 바로 그 화살 한 대로 노루 한 마리를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특성상 어렸을 때부터 거친 자연을 헤치며 사냥을 하고 자랐기에 이성계의 기마술과 궁술이 이 중앙에서 나고 자란 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의 무장으로서의 능력은 북방 세력을 제압하고 그들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했고 또 이 능력을 바탕으로 고려에서도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1357년 이자춘이 지금의 강원도 지역인 이 동계 삭방도 지역을 방어하고 군사를 이끄는 삭방도 만호 겸 병마사로 임명돼서 다시 영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어사대에서는 이자춘은 원래 동북면 사람이며 또 그 지역의 천호인이 병마사를 삼아 진수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자춘이 독자적인 세력 형성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계에서 이런 반대를 한 것 같은데요. 공민왕은 여전히 이자춘을 신임하고 있었기에 잔치까지 베풀어주면서 동북면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뒤 이자춘은 정삼품 호부상서에 임명이 되어서 이 요동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고려로 귀화시키는 일을 하다가 1361년 46세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자춘의 사망 소식에 공민왕이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사자를 보내 조문하고 부의를 내렸다고 하고 사대부들이 동북면에는 이제 사람이 없다 하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죠. 사실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사망을 한 후 이성계는 아버지를 모실 명당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이성계의 하인이 이 사제지간으로 보이는 두 승려가 명당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스승이 저 멀리 있는 산을 가리키며 저기에 왕이 날 땅이 있는데 너도 아느냐? 라고 묻자 제자가 세 갈래 중에 가운데 낙맥인 짧은 상기슬이 정열인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스승이 네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구나. 사람으로 비유하면 두 손을 쓰지만 오른손이 더 기뉴한 것 같이 오른쪽 이 상기슬이 진혈이다 라는 말을 하죠. 자, 이에 하인이 급히 이성계에게 달려가 이 대화를 전했고 이성계가 말을 달려 뒤쫓아 가서 함관역 밑에서 두 승려를 만나 절을 하면서 간절히 청을 넣어서 왕이 난다는 그 장지를 얻게 되어 아버지의 묘자리를 썼다고 합니다. 자, 오산 설립에 따르면 이 두 승려 중 스승이 나홍화상이고 제자가 무학대사라고 하는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이 조선 건국 신화의 스토리가 확장이 되어서 이성계에 대해서 거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계는 27살 젊은 나이로 아버지의 금오이 상장군 그리고 동북면 상만호 벼슬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1361년인 공민왕 10년 음력 10월 평안북도 강계군에서 방어 임무를 맡던 동로강 만호 박이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성계가 이를 평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금이군 상장군의 지휘가 아니라 동북면 상만호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중앙군이 아닌 자신의 사병 150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끈 것으로 중앙의 명을 받아 움직인 건 맞지만 중앙에서 소외된 존재라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중앙의 경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1361년 10월 홍건적이 고려를 약탈하고자 쳐들어오게 되는데 홍건적 10만 여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 개경까지 함락시킵니다. 이 때문에 공민왕은 안동까지 피신을 해야만 했죠. 이때 지방군들은 함부로 나가 싸우지도 못하고 방어에 주력하게 되는데요. 이성계가 출전을 해서 수급 100개를 취하고 포로를 잡아 개경으로 압송시키는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1362년 1월 고려군이 반격에 나서는데요. 총병관 정세훈이 최영 등을 거느리고 홍건적 토벌에 나선 것입니다. 고려군은 총 20만 대군, 이때 이성계도 사병 2000명을 이끌고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고려군과 홍건적이 마구 뒤섞여서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이성계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다가 이 한 홍건적이 이성계의 머리에 창을 휘두릅니다. 깜짝 놀라서 겨우 그것을 피하고 나서야 자신이 적진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길을 막던 적병들을 베어버리면서 말을 타고 겨우 위기를 탈출했는데요. 자,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운 이성계는 적장 사유와 간선생의 목을 베면서 전투에서 최고의 전功을 세우고 고려 전역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으며 수부경성공신 1등 공신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홍건적을 몰아냈지만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그해 7월 나아추의 대군이 고려가 수복한 쌍성 총간부 탈환을 위해 동북면을 침공해 오는데요. 나아추는 원나라 공신의 자손으로 대대로 이 요동 지방의 군 지휘관으로 활약하던 인물이었는데 원 말기에는 심양 일대를 점거하고 스스로 행성승상이라고 칭하면서 세력을 떨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나아추가 쌍성총관으로 있다가 쫓겨난 조소생과 손을 잡고 이 고려를 공격해 온 것인데요. 홍건적과 왜구와의 전투로 힘겨운 상황이었던 고려는 나아추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동북면 도지사도 연속으로 패배하면서 결국 이성계가 나서게 됩니다. 당시 28살밖에 안 된 이성계를 애송이라고 생각한 나아추는 비웃으면서 부장 함남안호와 나연천 모가에게 1000명의 군사를 내어주며 가서 상대하고 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성계는 덕산동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들을 격파하고 후퇴하던 패잔병들을 함관령, 차유령을 넘어가면서 쉴 새 없이 추격해서 전멸시킵니다. 이성계를 만만하게 봤던 나아추는 깜짝 놀라서 주력군을 몰고 와 직접 나서게 되는데 이성계군의 야습에 격퇴되어 다시 후퇴합니다. 이때 정찰병이 돌아와서 이성계에게 차유령의 적군들이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이성계가 다시 나서서 이들을 기습하여 전멸시키고 그대로 기병 600명과 함께 돌격을 해서 차유령 건너에 있던 적의 진영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자, 이 전투에서 이성계는 이 붉은 깃털로 장식한 중갑을 하고 있는 원나라군 부장과 1대1 대결을 벌여서 그 부장을 단숨에 베어버려 적들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이후 이성계군과 나아추군이 협상을 하기 위해 만나게 되는데 나아추가 또 협상을 하는 척하며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를 눈치챈 이성계가 나아추의 부장 하나를 활로 쏴 죽인 후에 나아추에게 덤벼들어 싸우게 되는데요. 나아추가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가다가 이성계가 쏜 화살이 말에 맞아서 낙마를 했고 부장들이 뛰어나와서 나아추를 구출해 가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또 이성계가 화살을 날리자 도망치던 나아추가 다시 말에서 떨어졌는데 너무나 놀란 나아추가 이성계에게 이만호 우리가 원수진 사이도 아니거늘 왜 이리 날 핍박하시오 하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이성계군은 이 나아추의 군대와 여러 차례 격전을 벌인 끝에 마침내 이 나아추의 군대를 격퇴시켜 쫓아내게 되는데요. 이성계의 뛰어난 용맹과 탁월한 군사적 재능에 감탄한 나아추는 신호용 북감 명마 한 피를 보내 건투를 치하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도 고려의 위기는 또 계속됩니다. 1364년인 공민왕 13년 원나라의 기항우가 최유를 시켜 고려를 공격하게 했고 최유는 공민왕을 몰아내고 더 큰 군을 세우자라면서 일반의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침입하게 되는데요. 두 차례에 걸친 홍건적의 난으로 기진맥진한 데다가 공민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고려 백성의 민심은 다 돌아서 있는 상황이었고 고려군의 사기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죠. 이런 상황을 수습하고 나선 사람은 총지휘관으로 임명된 최영이었습니다. 최영은 엄한 군율로 군대를 수습하고 원의 공격을 막기 위해 출전을 하게 되었고 이때 이성계도 출전을 합니다. 최고 지휘관으로 중군을 맡았던 최영의 통솔에 따라 지용수, 나세, 안우경, 이기수가 우익을 맡고 이순, 박춘, 이성계가 좌익을 맡아서 토벌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이순, 우제가 도체찰사, 도병마사로 최고위급 지휘관인데 이성계가 이들과 거의 동등한 지위에서 작전을 펼친 것이니까 이성계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토벌군이 정주에 도착을 하자 앞서 나갔던 장수들이 패해서 돌아왔고 이성계의 성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장수들은 내일 전투는 그럼 당신 혼자 맡으시오 라는 말을 하며 이성계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이성계는 이렇게 못난 행동을 하다니 하며 장수들을 비난하며 본때를 보여주리라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지금의 평안북도 정주 달천에서 최유군 1만 군과 이성계군 2천 남짓이 맞붙게 되는데요. 이성계는 전황이 위험할 때마다 적 지휘관을 활로 저격해가며 부대를 이끌어 악전고투 끝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대패한 최우군은 고려군의 추격을 받으며 후퇴를 하게 되었고 압록강을 살아서 건너간 이가 17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고려가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 여진족 김삼선, 김삼계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 고려 동북면 일대를 또 침입해 오는데요. 이때도 이성계가 나서서 격퇴를 시킵니다. 당시 정몽주가 이성계와 협공을 한 동북면 도의사 한방신의 종사관이었으니까 두 사람이 이때 만났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자, 이렇게 김삼선 형제까지 물리친 이성계, 그 공으로 정삼품 밀직부사에 임명되고 공신으로 책봉되었으며 공민왕에게 금 허리띠를 하사받게 됩니다. 또 함경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던 원나라 장수 조무와 전투를 벌인 끝에 그를 굴복시켜 자신의 부하로 삼기도 하는데요. 이때 항복한 조무는 스스로 이성계의 부관이 되었고 훗날 공조전서까지 오르게 됩니다.